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WN그룹의 오건영 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투자자들한테 되게 친절한 설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최근에 책도 하나 내셨어요. 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네. 예, 이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월가 증시는 이 노예 해방의 날 뭐 해가지고 대체 휴일로 해가지고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건영 부부장 모셔가지고 좀 특별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이언트 스텝 이후 미국의 긴축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 연준이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네. 했잖아요. 0.75%포인트 한 번에 금리를 확 올려버려서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그것 때문에 증시가 많이 흔들렸어요. 월가 증시가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5.8% 가까이 이제 떨어졌고 뭐 다우, 뭐 나스닥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네. 걱정들이 많으신데 뭐 미국의 긴축 정책 어떻게 될까?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네. 자이언트 스텝 일단 했는데 3월 달에는 그냥 한번 예, 금리 그렇죠. 인상했죠. 20%였죠. 그리고 예. 5월 달에 빅 스텝 했고 네.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했습니다. 그럼 네네. 이게 더 긴축 강도가 더 세질까요? 아니면은 9월 달쯤에 잠깐 쉬었다 갈까? 뭐 이런 네. 얘기도 살짝 나오기도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전망을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는요. 그 9월 달에 쉬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5월 달, 6월 달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FOMC 직전이었죠. FOMC 전에 금융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을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들에서 이제 얘기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을 빅 스텝으로 6월 달, 7월 달까지 이어가게 됐었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밴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밴드의 끝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0.25에서 0.5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걸 이제 밴드로 하면 좀 복잡하니까 끝단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고. 예, 네, 그렇죠. 최고치죠. 0.5씩 두 번 가게 되면은 끝단이 이제 그 9월 달 전에는 2%에 도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게 6월 FOMC 전 전입니다. 얘기죠. 네네. 예. 그럼 이제 2%에 도달하게 됐었을 때는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직관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금리거든요. 이 금리면 긴축적이지도 않고 완화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성장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성장을 자극하지도 않고 그런 아름다운 금리 레벨이 이제 중립금리라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연준에서 추정한 거는 2%에서 3% 사이에 있지 않겠냐. 이게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추정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8월 달 만약에 이제 7월 달까지 0.5씩 만약 올린다면 아니, 지금 이제 FOMC 전 버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에 도달하니까 중립금리 존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이게 막 달려가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뢰가 있다. 접전 지역이다. 접촉 지역이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준 내 비둘기파들이 그러면 9월 달부터는 0.5씩 가는 것들보다는 0.25의 베이비 스텝이나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템포를 좀 가져가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이제 어디서 바뀌었냐면 FOMC 전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딱 그렇죠. 나왔죠. 발표가 네. 됐는데 잠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슈였어요. 3월 달 소비자 물가가 8.5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조금 네. 떨어지니까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고점은 봤다. 음. 내려오는 속도가 문제다. 음. 근데 이제 어쩌면 5월 달에 좀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를 했는데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이제 3월 달에 고점보다 위로 올라갔죠. 네. 그럼 일단 고점을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내려오는 속도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연준 내에서 이제 이런 거죠. 벌써 3월 달에 0.25 올리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빅스텝까지 했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예고하고 사실상 2% 위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라는 거를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예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안 거죠. 잡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퀴임이 네. 생각보다 훨씬 센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까? 만약 여기서 너무 티미하게 갔을 때는 오히려 더 혼이 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깜짝 단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자이언트 겁니다. 스텝 나왔어요. 네. 이제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현 상황이에요. 현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0.75%를 딱 때린 다음에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7월 달 FOMC 때에는
그 0.5나 0.75 중에 하나를 고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여기 이제 그럼 0.75가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현재까지 봤었을 때 시장에서는요. 예, 그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확률인 건데 사실 이게 확률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은 75bp 인상할 확률은 요 정도 돼요. 뭐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바뀌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90% 정도는 100명 중에 90명의 트레이더들은 뭘 보고 있냐면은 네. 7월 달에 0.75% 인상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0% 정도가 0.5%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0.75%를 어느 정도 각오한 거죠. 가장 큰 이유가요.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좀 이렇게 비둘기적인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시카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미니애폴리스 네, 연은에 닐 이제 좀 카시카리. 대머리, 예, 예. 머리 좀 이렇게 예. 머리가 이제 벗겨 되게 근데 네. 너무 예쁘세요. 그분이 이제 되게 비둘기파 중에 한 분이신데 네. 그분도 이제 0.75가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달려가 가지고 미리 이제 앞에서 땡겨서 해줘야 예봉을 제압하고 뒤에서 우리가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는 0.5를 올릴지 0.25를 올릴지 그때 뭔가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기지 여기서 너무 천천히 가게 되면은 뒤에서 오히려 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네. 이건 앞에서 가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0.75% 인상의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네. 아, 계속 이제 0.75 7월 달도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세게 네. 할 가능성 더 세게는 안 이제 하겠죠? 1%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달, 7월달 가면서도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9%를 넘어가고 이러면 네. 무언가 이제 고민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럼 인플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고 예, 물론 이제 보이긴 되게 한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연준에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PCE라는 게 있죠. 개인 소비 네. 지출 지수라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5.2%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수준보다 살짝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까지는 물가를 제대로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조금은 낙관적인 전망이긴 합니다만 내년 말이 되면 2.2% 이렇게 이제 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는 잡기가 쉽지 않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준이 목표라는 2% 물가 레벨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근거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을 들 수 있냐면 물가가 올라간 이유는 결국엔 세 개거든요. 첫 번째는 공급망에서 이슈가 있는 거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그렇죠. 있었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수요가 소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크로거 거기 이제 브랜드의 이제 대표가 나와서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크로거에서 엄청나게 잘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열고 있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크로거만의 케이스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소비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괜찮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좀 너무 방만하게 좀 움직였던 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딱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급망의 이슈, 문제. 그렇죠? 공급망의 이슈하고 그다음에 쪽. 수요 사이드가 너무 폭발했다는 거, 그다음에 연준이 연준. 방만했다는 거였죠. 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원인이면 이걸 어떻게 되돌려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준은 작년과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네, 가고 연준이 있어요. 상당히 강하게 긴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94년 이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 사이드가 결국에는 수요를 자극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조금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 다음에 물가도 안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네 가지가 겹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첫째는 보조금은 이제 안 줘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니까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걸 굉장히 이제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작년도 초 대비해 가지고 지금을 보면은 그 미국의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사실상 모기지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산 가격도 주춤하죠. 요 네 개가 붙으면 소비를 자극했었던 네 개가 동시에 반대로 도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사이드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연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질문 주실 때마다 참 곤혹스러운 게 한 가지 이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슈죠. 공급이 네. 제대로 풀릴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에너지 그렇죠. 가격이 내려올까? 그렇죠. 뭐, 예.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자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국제 유가라든지 농산물 가격 같은 에너지 프라이스도 빠르게 떨어지곤 했는데 지금 고공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제 유가가 오히려 6월 네. 달에는 120불대로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네.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물가가 뭐 며칠 전에 확 떨어지기도 그렇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춤해서 내려오긴 할 텐데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금리 인상도 결국은 끝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이제 7월 달 뭐 이제 9월 달까지 네. 얘기를 해봤는데 이 끝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뭐 이제 제가 그 끝을 막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준에서도 이번에 FOMC 끝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프로젝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국은 예측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가 끝일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2022년도 말에는 3.5 정도까지 인상을 하고 네.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4.0에서 4.5%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폭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네. 내년까지 해서 금리 인상 확률을 4.0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을 약 50%, 55% 정도로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 내에서 조금 더 매파라고 할 수 있는 블라드 총재 같은 분들 매파에서는 이제 끝자락을 4.5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금리 인상기 2.5까지 갔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그렇죠. 올라간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지금 미국 연준은 6월부터 금리도 뭐 계속 올리지만 양적 긴축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네네.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네. 이해를 하면 네, 좋을까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건요.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할 때 쓰는 기준금리라는 건 초단기 금리입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금리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전 구간에 있는 금리를 조절합니다. 네. 전 구간이라는 얘기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1년짜리 금리도 뭐 있고 10년, 10년짜리 금리도 있죠. 30년까지. 예.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금리는 이 시장 금리를 만납니다. 네.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연준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 그 장기 금리들이요. 특히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어쩌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갖다 직접 매도를 하면서 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사들였었던 장기 국채를 갖다가 실제로 이제 재투자를 중단하거나 네.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건 최악의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컨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라는 게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준금리 사이드에서의 원펀치, 그다음에 양적 긴축 사이드에서의 투펀치, 그래서 더블 펀치를 날리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예봉을 제압해 보자. 이제 이렇게는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조절하는 건 단기 좀 짧은 금리 쪽에 좀 이렇게 때려주는 거고 네. 양적 긴축은 좀 장기 금리 쪽을 네, 또, 그렇습니다. 네네. 영향을 주겠다 뭐 네네. 해가지고 더블 펀치를 지금 치겠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뭐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이제 막 이렇게 세게 올리다 보면 지금 계속 저기 월가에서 나온 얘기가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너무 네. 세게 올리면 네네네. 뭐 물론 연준은 괜찮다. 뭐 네. 워낙 뭐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괜찮기 때문에 네네. 경기가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약간 둔화되는 정도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월가에서는 아니다 침체까지 할 수 있다 경착륙 얘기도 나오고 막 지금 네. 이래요. 네.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가가 믿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죠. 폴 볼커 때도 그렇지만 경기를 박살내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금리 올리면 언젠가는 그렇죠. 잡히겠죠 물가는. 경기 네.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경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 됩니다. 전혀 네. 다른 차원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질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질극이요? 예,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범인이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경기라는 인지를 잡고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쓸 수 있는 무기는 금리라는 건 금리 인상이라는 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둔탁한 무기거든요. 둔탁하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타겟팅하면서 쏠 수 있는 정밀한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고 가정을 하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0.25 올리고 음. 방 박사님한테는 0.5 올리고 그건 예, 안 저는 되죠. 착하니까 0% 올리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렇죠. 다 적용이 되죠. 그러면 예. 바주카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은 음. 바주카포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때릴 수 있는 바주카포를 갖고 있는데 네. 인질은 네. 저기 범인은 인질을 잡고서 네.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그 바주카포를 범인만 잡아야 쐈을 때 되는데. 범인만 잡을 수 있겠는가? 네. 범인을 요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연준이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전망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말이 계속 바뀌어나 그러니까 가능하다 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믿기 어렵다 이런 그렇죠. 자꾸 이제 이런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예. 시장에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준 너네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걸 봤을 때 너네들을 믿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과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네. 얘기가 반세기 최저 실업률입니다. 음. 그리고 일자리가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노동자 한 명당 일할 수 있는 자리가 2개라고요. 보통 1대1이거든요. 지금 하도 이제 이 뭐냐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노동자 한 명당 갈 수 있는 자리가 2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다 줄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반세기 최저로 굉장히 낮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강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긴축을 하더라도 시장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기가 계속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고공비행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착륙은 그렇죠. 착륙이죠. 착륙은 착륙이죠. 네. 경착륙은 쾅 하고 박는 거고요. 네. 연착륙은 스무딩하게 내려가는 건데 어쨌든 쿵쾅쿵쾅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업률이 현재는 3.3%대 중반인데 지금 이제 그거를 4%대 초반 4.1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착륙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뭐 어쨌거나 이제 조금씩 연착륙이라도 이제 쿵깍쿵깍 하면 네네. 구조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연준이 그렇죠. 구조를 하러 올까요? 이 증시 이런 데를 구조하러 올까요? 이게 네.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22 같은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22가 유럽이요? 유럽 중앙은행이죠. 예. 유럽 중앙은행이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인상을 한다. 한 번은 0.25, 한 번은 0.5 정도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해요. 그게 이제 FOMC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예고하자마자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이 해주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국채를 사주고 채권을 있었습니다. 막 사주고 있었죠. 예. 근데 유럽 국가들 중에는 독일 국채도 있고 프랑스 국채도 있고 이태리 국채도 있고 그리스 국채도 있죠. 이태리나 그리스 국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 국채를 소화해 주는 건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해준 면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국채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여전히 누구나 다 많아요.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양쪽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안 하니까 양적 완화 안 해도 독일이나 이태리 국채 같은 경우는 탄탄한 수요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리스라든지 그 네. 이태리 국채 같은 네. 경우는 네. 사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돈을 빌리긴 빌려야 되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방법이 없으면 금리를 높여주면서 빌려야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치솟는 거죠. 연초에 올해 초만 해도요. 1%대 중반 정도 됐던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지금 4% 가까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예. 이게 4.5 가까이 올랐다가 4.3 가까이 올랐다가 그나마 좀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국채라든지 그리스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유로존에서 또 분열이 생긴다. 유로존 대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FOMC 직전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가지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종료를 했어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분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끝냈거든요. 그럼 그 분열 방지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국채 금리가 뛰는 걸 막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제 예. 정밀 타격을 해주겠다는 예, 얘기겠죠. 예. 이 나라 국채들에 예. 대해서 어떤 레벨까지 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얘기가 나오겠죠. 저도 이제 구체적인 걸 아직 아직 말씀드리긴 나오진 않았죠. 어렵지만. 하여튼.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긴축을 하겠다고 얘기해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돈 풀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탈리아 국채가 조금은 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한쪽에선 돈을 풀고 한쪽에선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조금은 좀 기괴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이게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ECB는 역할은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네, 도우려고 그렇죠. 하고 있다. 도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과거처럼 전향적인 지원은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정말 최악의 위기에서는 결국 중앙은행의 목표에는요. 음.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최종 대부자라는 뭐, 역할이 예, 있죠. 금융 안정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 안정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크게 건드릴 만한 우려가 생긴다. 이럴 때에는 연준도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레벨까지 네. 오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뭐 증시 그렇죠. 떨어진다고 도울 그렇죠. 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얼마 전에 에서 조지라는 분이 한 달 네. 전에 그 얘기를 하죠.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쓰거나 채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통화 정책을 쓰는 건 아니다. 예. 이제 이런 코멘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쭉 얘기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미국의 긴축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가 네. 뭐 이 얘기를 해보죠. 또 덧붙여가지고 이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 테크주 투자 또 많이 했잖아요. 이런 네네.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섞어가지고 좀 네. 맞아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저는 예. 빅테크라는 기업들을 보면 다 존경할 만한 기업들이죠. 음. 정말 좋은 기업들이고 그건 맞는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기업들이 영원히 오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결국에는 올해 초만 해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금리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잘 버틸 수 있는 거, 물가가 올라가도 잘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빅테크로의 쏠림이 조금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빅테크로의 쏠림이 강하면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빅테크 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 빅테크의 펀더멘탈 대비로 해서 빅테크의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죠. 유동성의 쏠림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쏠리게 되면 경기가 붕괴돼도 막 주가가 오르는 거 우리 코로나 때 이미 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빅테크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유망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근데 무조건 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면서 쏠림 투자로 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 예, 그 정도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는 일단 최근에 인터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해서 원자재 쪽으로 좀 쏠리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좀 의견이 다른 게 음. 원자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빅테크로의 쏠림이 있었던 것처럼 원자재로의 쏠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사례로 하나만 들어드리죠. 물론 꿈 같은 얘기겠지만 내일 만약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한다. 내지는 내일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선언한다. 물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그런 네. 일이 만약 벌어졌었을 때는 국제유가나 이런 쪽이 굉장히 빠르게 낮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일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자산을 깔아두고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요. 여러 자산을 좀 깔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는 인플레이션만을 바라보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서는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착륙에 대한 얘기는 수요를 다소나마 둔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거든요. 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성장 저물가에 대한 대비 결국에는 물가를 잡아 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낮아졌을 때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작년 초에 디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산들은 많았지만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산은 별로 남질 않았었죠. 포트에. 근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니까 또 연준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착륙, 경착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오히려 이제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이 되는 그런 쪽의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그쪽에도 거겠죠. 분산 투자를 해놔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일부 정도는 좀 분산 투자를 해놓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결국 분산 네, 투자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일 노예 해방의 날 뭐 대체 휴일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한은행 WN그룹의 오건영 부부장 모시고 자이언트 스태프 미국의 긴축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결국에는 투자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부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예전만큼 이게 절대 금리가 아주 높아지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뭐 10% 20%대 금리가. 그러면 그 정도까지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 시장에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부침을 다 경험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일 때는 물론 이게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어려운 장일 때는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장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조언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21일 화요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침 8시 생생한 경제 이슈와 격이 다른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다음 라이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의 나침반을 터드릴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해 주신 신한은행 WN그룹의 오건영 부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